이강진 변호사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최근 국토연구원에서 발행한 리포트인 지역주택조합 현황 및 이슈와 정책 방향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세 분의 연구원분들께서 수고를 해주셔서 이 보고서가 나오게 된 것 같습니다. 먼저 보면 국토 이슈 리포트라고 해서 7월 9일에 발행이 된 것입니다. 지역주택조합 현황 이슈와 정책 방향. 내용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 내용들을 상세하게 전부 다 살펴보기는 어렵고 간략히 요약된 주요 내용이 어떤 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지역주택조합이 618개 사업장으로 있게 되고 있습니다. 전체 사업 예정 세대 수는 36만 세대, 조합원은 26만 명이라고. 현재 51.2%가 조합원 모집 신고 단계에 머물러 있고, 그 중에서 절반인 54.7%는 21년에서 24년 사이에 신고를 하였던 곳들이어서 아직 사업 초반인 부분들도 있고, 그리고 조합 설립 인가 단계에 있는 곳은 136개로 22% 있고, 사업 계획 승인 단계에 있는 조합은 55개로 8.9%입니다. 현재 착공을 해서 공사가 진행 중인 곳은 8.8%, 17.8%입니다. 이 착공이라는 것은 공사가 진행 중인 곳들이 대부분이긴 하지만 착공 신고는 해놓고 실제 공사는 실공사가 이루어지지 않는 곳들도 있습니다. 착공 신고를 한 이후에 이제 중도금 대출이라든지 아니면 일반 분양을 진행을 해야 되는데 일반 분양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거나 중도금 대출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실제 공사까지 이루어지지 않은 곳들도 종종 있습니다. 다만 여기에는 그런 구체적인 내용이 현재 집계되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요 내용만 본다 하면 지역주택조합이 뭔가 문제만 많다라는 느낌이 들 수도 있지만, 다만 여기에서는 통계 허점이 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떠한 허점이냐고 본다면 지역주택조합이 사업이 정상적으로 완료가 돼서 입주를 하게 되면 청산을 하면서 통계에서 제외가 되어 버립니다. 통계에서 제외돼 버리면 결국에는 문제가 없는 조합들 같은 경우는 애초에 이 618개 사업장에 포함되지가 않기 때문에 실제로 정확한 통계를 내보겠다라고 한다면 적어도 뭐 20년 동안에 이루어졌던 지역주택조합 입주됐던 조합들도 포함을 해서 통계를 내는 것이 오히려 실제 실제로 얼마나 이 사업이 위험성이 있는지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문제점만 크게 부풀려져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되고, 실제로 지역 조합 사업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진 곳들도 많은데 이러한 부분들이 제대로 반영이 되지 않아서 너무 문제점으로만 초점이 맞춰지고 있지는 않나라는 생각은 있습니다. 물론 뭐 문제점이 큰 부분은 있습니다. 큰 부분들이 있고 그것을 해결할 필요는 있지만 이 수치 자체로 너무 이제 과도하게 부풀려진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연구 같은 경우는 문제 상황, 현재 공사비 갈등, 공사비 추가 공사비로 인해서 결국에는 또 추가 분담금 문제로 이어지는 부분들에 대한 그리고 사업 운영 불투명성, 업무 집행부나 업무 대행사의 업무상 배임 횡령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되고, 그리고 토지 확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애초에 설립인가라든지 지연이 사업 자체가 무산이 되어서 납부했던 분담금을 손해보는 이러한 부분들. 피해는 분담금을 증액하고 입주 지연하고 사업 중단 등 조합원들의 피해 사례가 현재 증가하고 있고 이에 대해서 많은 문제들이 지적이 되고 있어서 대통령실에서 직접 국토교통부에도 지시를 했고, 아마 그 연장선상에서 국토연구원 리포트가 발행된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책적인 검토를 보면 합리적인 공사비 산정, 투명성 강화, 제도적인 기반을 보완하겠다라는 거고, 시장 안전을 위해서는 지역주택조합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서 선제적인 대응책 마련이 시급하다라는 내용입니다. 뒤에 요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뒤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주택조합 제도 자체를 보면 동일한 뭐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등 뭐 시군구에 거주하는 주민이 주택을 마련하기 위해서 설립한 조합입니다. 주택 같은 경우도 공동주택, 아파트를 마련하기 위해서 설립된 조합입니다. 그래서 조합원에게 공급하기 위해서 주택조합을 사업을 추진하는 단체입니다. 조합원 자격은 동일 시군구 거주자여야 되고, 뭐 서울 같은 경우는 서울, 인천, 경기, 그리고 부산의 경우에 있어서는 부산, 울산, 경남 이런 식으로 권역별로 묶여져 있습니다. 또 세대주여야 하고, 주택 소유는 가구당 주택을 한 채까지 85제곱미터 이하로
한 채까지만 소유가 가능하고 그리고 다른 지역주택조합에 가입을 해서는 안 됩니다. 네. 그래서 주택 목적 실수요자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고 자격을 유지하는 기간이 상당히 깁니다. 굉장히 짧게 이루어진 울산에 있는 짧게 이루어진 사업장들을 본다 하더라도 모집에서부터 입주까지 5 년은 걸렸습니다. 이런 것들을 5 년이라고 생각한다면 굉장히 짧은 기간인데 이렇게 실제 입주가 가능한 곳도 있었지만 5 년이라는 기간 결코 적지 않은 기간이고 그리고 이런 것들은 정말 최소의 기간이고 많은 곳들은 10년 그 이상 유지를 해야 되는 곳들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고려한다면 실수요자 중심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입니다. 그리고 주택법에 따른 사업 수행이 되고 있습니다. 간혹 일반인 분들 중에서는 이 주택법과 도시정비법을 구분하지 않고 이 재개발 재건축을 생각하는 도시정비법의 내용을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도시정비법과 구분된 별도의 법인 주택법에 따른 사업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처음에 조합원 모집 신고를 하고요. 토지 사용 승낙서를 50% 이상 있어야 되고 모집 신고를 하려고 하면 조합원 모집을 해서 조합 설립 인가를 받기 위해서는 80% 사용 승낙서가 있어야 되고 15% 사업 부지 15%에 대해서는 소유권을 확보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사업 승인을 나머지 토지를 매수를 해서 사업 승인을 해야 되는데 사업 승인 단계에서는 95% 소유권을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100% 매수를 하든지 아니면 매도 청구로 승소를 하게 되면 공이 합니다. 그리고 공사를 진행해서 최종 준공 입주를 하게 됩니다. 앞서 이야기 드린 것처럼 현재 전국 사업장은 618개, 36만 세대이고요. 26만 명 조합원입니다. 나머지 10만 세대는 일반 분양을 하게 되는 서울에 110개, 약 6만 4천 세대가 전체로 보면 수도권의 절반, 지방의 절반이 있습니다. 세대수 기준입니다. 서울이 17.8%, 경기도가 19.5%, 부산이 11.2%로 현재는 경기도가 가장 많고 인구수를 비례를 한다면 부산이 숫자가 가장 많은 편입니다. 그 외에도 광주도 상당히 지역주택조합이 현재 많은 상태입니다. 대구하고 울산 같은 경우는 2010년대 초중반에는 상당히 활발하게 진행이 되었는데 그 이후에 사업이 추가로 생긴 곳들은 많이 줄어든 상태이고 충청도 지방 같은 경우는 2010년대도 그렇고 2020년대 현재 들어서도 뭐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숫자 자체가 그렇게 많이 늘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해 관계자별로 장단점을 본다 하면 조합원 관점에서는 상대적으로 저렴한 비용으로 새 집을 마련할 수 있다. 일반 분양가 대비 15에서 30%가 저렴하다라고 하고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초기에 모집할 당시를 기준으로 본다 면 저렴하다고 하지만 실제 입주할 당시에는 실제로 저렴한지에 대해서 의문이 되는 부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과거에 2012년에서 2014년에 모집을 해서 2009년에 입주를 한 조합의 경우에 있어서 실제로 일반 분양가보다 저렴하게 입주를 해서 실제 뭐 상대적으로 저렴한 비용으로 새 집을 마련했던 조합들도 있지만 2020년 이후로 공사비가 급등하면서 실제로 이 금액 자체가 일반 분양가 대비 저렴하냐 아닌 거에 대해서 오히려 일반 분양가보다 비싼 경우들도 많이 발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오로지 장점이라고 말하기에도 조금 어려운 부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입주가 우수한 지역에 주택을 확보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제 입지가 안 좋은 곳들도 하긴 하지만 입지가 우수한 곳들도 많이 있고 그 입지가 우수한 곳들 같은 경우는 청약 경쟁률이 많이 높기 때문에 청약을 거치지 않고 조합원 가입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입지가 우수한 지역에 주택을 확보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분양권 전매 제한 회피가 가능하나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조합원 자격이 되는 사람들한테만 양수도가 후에 사업 승인을 받고 그다음에 토지가 100% 확보되면 가능하기 때문에 이러한 제한 조건들은 있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단지 규모나 설계 등 사업 과정에서 참여가 가능하다는 점도 장점으로 꼽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시공사로서는 분양시장 악화 시에 대안적 기회 사업 기회가 확보를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업 분양 시장이 악화됐을 경우에는 일반 분양이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사업 시행 자체가 없어지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주택조합 같은 경우는 일단은 먼저 조합원을 모집을 하기 때문에 토지를 매수하는 비용이 없는 상태에서 먼저 뭐 홍보관 등 모집 비용들을 먼저 통해서 조합원들을 모집해서 일단 수요를 충분히 확보한 다음에 사업을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분양시장 악화 시에도 사업 기회를 확보할 수 있고 시공사로서는 사실상 책임이 사업
승인해서 실제로 시공 이전에 책임지는 부분이 전혀 없기 때문에 시공사로서는 일단은 뭐 나중에 어떻게 될 거 나중에 뭐 시공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안 맞는다고 하더라도 뭐 계약을 다시 체결을 안 한다든지 공사를 안 하겠다 해서 해지해 버리면 그만인 부분이어서 무조건 시공사 입장에서는 무리한 곳이 아니라고 한다면 일단은 계약을 맺고 보자라는 분위기도 좀 있습니다. 토지 매입 및 인허가 등 사업 위험을 분산할 수 있다. 뭐 같은 이야기고요. 그리고 공사비 수입으로 안정적 수입 확보를 할 수 있다라는 것으로 아까 말했듯이 이제 저렴한 가격으로 일단은 초기에는 계약을 하지만 실공사가 들어갈 때에는 다시 금액을 조정을 봐야 된다라고 해 가지고 최종 다시 금액을 바꿔서 변경해서 하기 때문에 이렇게 변경된 금액으로 하게 된다면 굳 인제 손해를 보지 않고 할 수 있으므로 안정적으로 수익 확보가 가능한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브랜드 가치 유지 같은 경우는 사실 브랜드 가치 같은 경우는 조금 의문이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지역주택조합 문제들이 하도 많이 터지다 보니까 이 지역주택조합의 이름을 빌려줬다는 이유로 좀 문제되는 부분들도 있다라고 보이지만 이런 부분들을 또 고려를 해서 어차피 시공사에서도 결정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뭐 크게 시공사로서는 문제가 되는 점까지는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단점 및 위험을 본다 하면 조합원들로서는 사업 추진의 불확실성, 토지 확보라든지 인허가 등이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나 토지 확보 같은 경우는 토지가 충분히 확보됐다라고 해서 가입을 했는데 실제로 매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중간에 이제 계약이 해제되는 경우들도 발생을 하고 조합원들 모집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에는 토지비 지급이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사업이 진행이 안 되는 경우들도 그리고 예상치 못한 분담금 증가 위험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지금 많은 조합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특히 입주에 가까워져서 문제가 되고 있는 곳들이 추가 공사비, 그에 따른 이제 추가 분담금 문제가 현재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사업 지연에 따라서 금융 비용이 증가한다. 토지를 매수한 이후에도 95% 이상만 매수를 하면 사업 승인을 낼 수 있고 나머지는 매도 청구로 가게 되는데 이 매도 청구하는 과정이 금방 1-2년 안에 끝나는 경우들도 있지만 길게는 3년 이상 가는 경우들도 있고 그러면 이 3년 기간 동안의 금융 비용 토지 매수에 따른 금융 비용이 많이 발생하는 점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 중단 시에 분담금 회수가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토지 같은 경우도 아무래도 사업 아파트를 짓겠다라고 해서 이제 구입하시는 거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금액을 높은 금액으로 매수를 하게 되는데 이것이 나중에 사업이 진행이 되지 않아서 매각이 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매수한 가격보다 훨씬 낮은 금액으로 매각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된다 하면 대출받은 곳에 돈을 주고 나면 남는 금액이 없어서 사실상 분담금 회수를 할 수 없는 경우들도 많고 그리고 여기 토지 매수 단계까지 아니라고 하더라도 초반 단계에서도 홍보관이라든지 모집 수수료라든지 이런 비용들로 대부분이 지출이 돼 버리고 특히나 업무 대행비 같은 경우도 초반에 다 집행이 돼 버려서 그래서 업무 대행비로 지급을 해서 사실상 남는 금액이 없게 되어서 사업이 무산된다 하더라도 조합원들이 피해를 오롯이 떠안아야 된다라는 점에 있어서 위험이 존재합니다. 시공사 관점에서는 뭐 공사비 정산 갈등 가능성이 있는데 사실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시공사 스스로 만드는 부분들도 있다고 보입니다. 뭐 불가피하게 하는 부분들도 있지만 애초에 추가 공사비를 적정하게 단계별로 청구를 했으면 모르는데 그것이 아니라 협상력을 위해서 꼭 입주에 다가와서 청구하는 경우들이 많아서 스스로 이 부분은 조금 만드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다라고 생각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뭐 최근 뭐 2022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같은 경우도 원자재 가격 상승도로 인해서 공사비가 증가하는 이런 부분들도 있었고 뭐 52시간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여러 가지 비용이 계속 증가하는 부분들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사업 장기화에 따른 금융 부담이 있을 수는 있지만 시공사가 가지는 금융 부담이 크지는 않은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갈등 발생 시에 브랜드 이미지가 훼손되는 뭐 이런 부분들도 볼 수 있습니다. 최근에 많이 문제가 되는 지점은 공사비 관련해서 갈등이 있는 거예요. 공사비 증액 요구와 분담금 증액되는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고 실제로 원가 상승분보다 훨씬 많은 금액을 증가를 요구하는 거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상호 이견이 있는 부분이 큰 부분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 사업 운영 투명성 같은 경우는 조합과 조합원 사이의 문제라고 보입니다. 특히 이제 조합 같은 경우는 업무 대행사와 뭐 같이 움직이는 경우들도 많기 때문에 사업 진행 정보를 공개를 제대로 하지 않고 공개 대상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조합원이 궁금해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뭐 열람 복사라든지 자료 요구를 했을 경우에 이러한 부분을 해주지 않고 하면서 갈등이 발생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공사비 갈등의 주요 원인은 시공사에서 공사비 증액을 요구하는 것이 사업 착공 준공 단계에서 하는데 착공 단계에서는 애초에 이제 뭐 MOU라든지 아니면 초기 단계에서
계약을 체결을 하는데 그때 당시 금액과 상관없이 실공사할 때는 "아 이거 몇 년이 흘렀기 때문에 실공사비를 다시 조정해 줘야 된다."라고 하면서 공사비 증액을 하게 되는데 그나마 실공사 때는 어느 정도 사람들이 받아들일 만하지만 이 준공 단계에서 갑자기 이제 공사비 증액을 요구하는 경우들이 많고 이 부분이 대부분 분쟁이 발생하는 부분이 아닐까 보입니다. 왜냐하면 실공사를 하기 전에 같은 경우는 계약을 하지 않고 다른 시공사로 변경을 할 여지도 있지만 공사를 계속하는 과정에서는 시공사로 변경하기도 어렵기 때문에 이 준공 단계 특히 입주 직전에 이제 대규모 공사비를 증액을 요구하는 경우에 이것을 압박수단으로 사용한다는 점 시공사에서 압박수단으로 사용을 하고 이에 대해서 조합과 조합원과 많은 갈등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리포트에서는 평균 공사비 증액 요구율이 최초 계약 대비해서 20-30% 정도 올라간다는 것이고 유치권 행사 사례는 전체 15%나 되는 경우에 유치권 행사를 했다는 겁니다. 결국 입주 기간 내에 입주를 못하게 되었다라는 것으로 사실 적지 않은 비율이라고 보입니다. 그리고 이 15%는 이 준공을 앞둔 단계에서 이제 공사비 증액을 해서 요구를 해서 그것을 디렉터 삼아서 협의를 해서 합의가 된 조합들 같은 경우는 제외가 되었고 사실 조합이 어쩔 수 없이 합의를 했던 이러한 부분들도 제외가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 분쟁이 있었던 유치권 행사에 준하는 이런 문제가 있었던 것들은 15% 이상이라고 봐야 되지 않을까. 조합회 같은 경우는 협상력이 상대적으로 취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업 진행 중에 시공사 협상에서 불리한 위치에 놓일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나 입주 단계에 있어서는 이미 조합원들은 입주를 하기 위해서 계획을 전부 세우던 상태에서 추가 공사비를 요구하면 결국에는 입주를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양보를 할 수밖에 없는 이러한 부분들도 발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유치권 행사는 공사비 지급 지연 시 시공사 유치권 행사로 공사 중단 및 입주 지연이 발생을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사례로 해서 착공 직후에 공사비, 자재비 상승 등을 이유로 해서 30% 공사비 증액을 요구했던 사례도 있고 그 결과 공사가 6개월 동안 중단되었고 조합원들 추가 분담금이 발생을 했습니다. 착공 직후 자재비 상승을 이유로 공사를 증액 요구하는 경우들은 사실 요거는 흔한 경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또 경기도 성남시 사례 보면 준공 단계에서 시공사 유치권 행사로 입주 지연이 된다라는 이런 형태가 이제 흔히 발생하는 상태라고 보입니다. 공사비 갈등의 구조적인 문제라고 보면 불명확한 계약 조건들, 공사비 뭐 산정 기준 같은 것들이 미흡하거나 물가 상승 반영 조항이 모호하다라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특히 이 물가 상승 반영 조항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요구하는 경우들이 상대적으로 많이 있습니다. 또 표준계약서 부재로 인해서 불공정 계약이 되는 경우도 있다라는 것이고 저는 이제 요 부분에서 추가로 더해가지고 이제 설계 변경이 되는 경우에 이것을 이제 어떻게 청구를 하고 언제 청구를 하고 이런 부분들이 좀 명확하게 규정되지 않아서 후에 공사 과정에서 설계 변경이 되었다면서 추가 분사비 요구하는 경우들이 많아서 이 부분도 좀 계약상에 명확하게 반영을 해두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조합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전문성이라든지 협상력이 부족할 수밖에 없고 사업 진행 중에 시공사 교체가 어려운 점 그리고 공사비를 검증할 수 있는 체계 자체가 없고 그리고 분쟁 발생 시에 이제 조정이나 중재 시스템을 활용하기가 어렵다는 점입니다. 결국에는 법원을 통해서 해결을 볼 수는 있지만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고 결국에는 입주를 못하는 상태에서 다툼이 길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점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조합에서는 합의를 하게 되는 부분들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 운영 및 토지 확보와 관련해 가지고는 정보 공개 위협한 부분에 대해서는 뭐 조합원 대상 사업 정보라든지 금융거래 내역, 계약 조건 등 정보들을 비공개를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금융거래 내역 같은 경우는 월별 입출금 내역을 공개하도록 하고는 있습니다. 근데 이 내역을 구체적으로 전부 세부적으로 공개를 해라는 것도 규정이 되어 있지 않아서 이 공개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문제가 되고 그리고 금융개혁 거래 같은 경우에 즉시 파악이 되는 것도 아니고 월별로 하기 때문에 즉시 파악이 안 된다는 점에 있어서도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조합원들 사업 파악 어려움과 의사결정에서 배제되는 이러한 부분들도 있습니다. 이제 지역주택조합 같은 경우는 대의원 제도가 원칙적으로는 뭐 도입이 되어 있지는 않고 규약에 따라서 이제 된 조합들도 있는데 대부분은 대의원 제도로 운영을 하고 있지 않다라는 점에 있어서 아무래도 이제 집행부만 참여를 하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제한적이 되는 부분들이 있고 이 집행부 같은 경우도 업무대행사가 추천을 해서 집행부 후보로 나서서 선출이 되는 경우들도 많아서 사실상 일반 조합원들의 의사가 좀 잘 안 반영되는 부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업무대행사가 운영을 주도하는 부분입니다. 전문 지식이 부족한 조합원 대신에 업무대행사가 실질적으로 사업을 주도하고 애초에 조합원 모집 단계부터
업무 대행사가 조합원 모집을 하기 위해서 50% 이상 토지상 승낙을 받아야 되고, 모집을 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뭔가 단체가 있어야 되고 추진위원회가 있어야 되겠지만, 그 추진위원회 자체도 모을 사람이 특별히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업무 대행사가 사업을 주도하면서 추진위원회에서 발기인이라든지 이러한 사람들을 다 스스로 만들고 해서 추진위원회를 만들고 조합을 만들게 되는 순서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업무 대행사가 주도할 수밖에 없는 현실적인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업무 대행사가 자신들의 이익을 중심으로 운영을 하게 되는 이러한 부분들이 문제가라고 보이고, 더군다나 저는 여기에 더해 가지고 대부분 업무 대행 계약이 보통 뭐 조합원 뭐 창립총회했을 때 뭐 50% 지급하고, 뭐 조합 설립 인가를 받으면 뭐 50%를 받는다라고 하면서 사실상 초반에 업무 대행 계약에 따른 금액을 전부 다 지급을 받게 된다는 점에서, 사업을 완료하는 것보다 사업을 완료해도 이 금액을 받는 거고, 조합 설립 인가까지만 하더라도 100%를 이미 다 받은 것이기 때문에 업무 대행사가 사업을 끝까지 이끌어 나가야겠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아무래도 신경을 덜 쓸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보여요. 통계상으로는 조합원 모집 후 5년 경과에서 미착공조합이 248개이고 약 11만 명, 3.3조 원 규모로 분담금이 묶여 있는 상황이라고 추정하고 있다. 그리고 허위 과장 광고 관련해서도 이슈들이 있는데, 사업 리스크 축소 은폐 광고로 해서 조합원 피해가 증가한다라는 건데, 가장 큰 부분은 토지 확보율이겠죠. 토지가 확보가 되어야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데, 토지 확보율에 대해서 뭐 사업 승인을 위해서 뭐 95% 이상 확보가 됐다거나 조합 설립 인가를 위해서 뭐 80% 이상 되었다라고 하지만, 실제로 그것보다 낮은 경우들도 발생을 하고 있고, 조합 설립을 위해서 80% 이상 모집되었다 하더라도 사업 승인을 위한 95%를 만족 못해서 사업 설립은 순조롭겠지만 그 이후 사항이 제대로 진행이 안 돼서 문제가 생긴 경우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합원들이 잘 알지 못해서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뭐 일정 같은 경우라든지 입지라든지 이런 거다 허위 정보를 제공하는데 전부 다 뭐 예상이다라고 해가지고 하면서 다 벗어나고 있어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위험성이 있다고 보입니다. 실제 사례로 뭐 100% 확정 사업으로 광고했으나 토지 확보율이 30%에 불과하다라는 이런 것들이 있고, 제가 했던 실제 사례들 같은 경우도 소송에서 뭐 토지 확보율이 95%다라고 했으나 실제 확보율이 60%도 안 되어서 계약이 취소 인용된 이러한 판결들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들이 뭐 많지는 않지만 종종 발견이 그렇다 해서 뭐 드문 것도 아닌 점에 있어서, 이 토지 확보 관련 특히 이제 허위 과정 광고 관련해 가지고 좀 적극적으로 형사처벌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마련이 돼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합원 피해는 장기간 사업 지연으로 자금이 묶이게 되고, 분담금 증액으로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고, 분담금 증액으로 결국에는 이제 납부를 못하게 되어서 탈퇴를 하게 되는 경우들도 있고, 그럼 그때는 또 분담금을 제대로 돌려받지 못해서 문제가 생길 수 있고, 그리고 사업 지연이나 무산이 되어서 환급 지연이나 불가하는 경우도 있는데, 단순히 환급 지연되는 경우들은 오히려 드물고, 이제 대부분은 납부 이제 반환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반 조합들 같은 경우는 진짜 극초반이었던 경우로 보이는데, 2014년경에 이제 대구에 있었던 조합 같은 경우는 사업의 진행이 되지 않고 결국에는 뭐 1인당 제가 알기로는 300인가 5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전부 돌려줬던 이 사례가 있는데, 이런 경우는 오히려 매우 드문 사례고, 대부분은 사업을 몇 년씩 끌다가 결국에 사업이 무산되는 경우에 반환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계약 해지, 뭐 탈퇴 시에 이제 위약금이 과다 부과되는 이런 부분들도 있는데, 뭐 조합 입장에서도 이제 이미 모집을 하게 되면 뭐 요즘에는 1,000만 원씩 이런 식으로 이제 모집 수수료를 지급을 해버리는 경우들도 있고, 그 다음에 업무 대행비를 지급을 또 하는 것도 탈퇴가 하더라도 업무 대행비는 또 지급을 하게 되고, 이런 부분들을 고려를 한다면 위약금을 많이 받을 수 없는 현실적인 구조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는 문제점 아닌 문제점도 있다고 보입니다. 토지 확보 관련해서는 조합 설립 인가 단계에서 15% 이상 소유권을 확보를 해야 되고, 80% 이상 사용 승낙서를 얻어야 됩니다. 사업 승인 단계에서는 95% 이상이고요. 80%는 일반, 95% 이상 소유권을 확보를 해야 됩니다. 이 비율이 조금 높은 편이라고 생각이 되는 부분들도 있고, 이 사업 승인 단계에서도 문제가 있지만 이 매도 청구 단계에서도 시간을 볼모로 해가지고 증액된 토지비, 그러니까 토지비 자체를 많이 올리려고 하는 부분들도 있어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전반적으로 사업비 증가 요인이 하나 되고 있는 부분이라고 보고, 착공 단계에서는 100% 부분입니다. 그리고 토지 주반대로 사업
지연이 되는 부분들은 있지만 매도 청구를 해 가지고 승소 판결을 받으면 되는데 1심 같은 경우도 뭐 짧게 걸린다고 하더라도 10 개월은 생각을 해야 되고 길어지는 경우에 있어서는 2년 정도까지도 이루어지는 경우들도 있어서 이 기간 동안에 금융 비용이 증가하는 문제가 또 있더라고요. 그런데 뭐 이러한 토지 확보 관련해 가지고는 일단은 토지가 확보가 돼서 착공까지만이라도 가능을 하다면 뭐 그나마 나은 문제라고 보입니다. 애초에 확보 자체가 불가능해서 사업이 무산되는 경우가 제일 큰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라고 보입니다. 정책 대응 방향에 대해서 한번 리포트를 통해서 본다면 공사비 검증 체계 및 표준 계약서를 마련을 한다라는 거죠. 객관적 공사비 산정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제3자 검증 기관을 통해서 공사비 적정 검토를 의무화하라는 거죠. 해당 부분은 꽤 의미 있는 부분들로 저는 생각이 되고, 만약에 해당 부분에 있어서 적정성 검토가 의무화된다라고 하면 이 추가 시공비가 명확하게 확정이 되고, 특히나 이 공사비 적정성 검토가 예를 들어서 뭐 3 개월이든 6 개월이 있다라고 하면 반드시 이제 시공 계약서 상에, 공사 시공 계약상에 뭐 그 기간을 플러스해 가지고 한 2 개월 정도 전까지 무조건 공사비를 요구하도록, 추가 공사비가 있을 경우에는 요구를 하도록 해야 되고, 그거 요구하지 않을 경우에는 청구가 불가능하도록 하는 뭐 조항들을 넣어 두는 것이 어떤가 하고, 그리고 나서 이 추가 시공비 검토가 된다라고 하면 이 추가 공사비 인정될 부분은 결국에는 납부를 해야 될 수밖에 없고, 만약에 안 됨에도 불구하고 입주를 거부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법원에 입주 금지, 방해 가처분 이런 것들을 해서 가처분을 제기하면서 이 추가 공사비로 인정된 납부해야 될 금액을 뭐 공탁하는 조건으로 해 가지고 입주를 먼저 할 수 있다든지, 이런 식으로 한다 하면 충분히 뭐 분쟁이 좀 줄어들 수 있지 않을까. 특히 조합에서 입주를 못해서 피해를 입는 부분이 좀 줄어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정보 공개 시스템 같은 경우도 사업 정보 종합 플랫폼을 구축하는 부분들도 저는 요 부분 같은 경우도 꽤 괜찮은 아이디어라고 생각이 듭니다. 현재로서는 개별 조합의 이제 시스템에 맞춰져 있는데, 이것이 아니라 개별 조합이 아니라 이제 통일된 시스템 하에서, 그리고 어차피 주택법 12 조에 따라서 공개해야 될 정보들이 정해져 있으므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어도 이 플랫폼을 통해서 일관되게 다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사업 진행 현황이나 재무 현황, 뭐 주요 의사 정보 의무 공개 부분은 뭐 지금 현재 주택법 12 조에 나와 있는 부분들 내용을 그대로 따르면 되지 않을까 봅니다. 허위 과정 광고에 대해서 벌칙이나 과태료 상향 부분이 있는데, 과태료 가지고도 쉽지 않을 걸로 보이고, 이 허위 과장 광고로 얻는 이익이 뭐 수십억에 달하는 경우들도, 수백억에 달하는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과태료 뭐 몇천만 원 더 올린다 해 가지고 어차피, 그리고 또 과태료가 수십억이 되지도 않을 거기 때문에 애초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형사처벌 규정을 강화하는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있습니다. 그리고 조합원 대상 정기적 사업 설명회를 의무화한다라는 건데, 그거는 정기총회 부분을 의미할 걸로 보입니다. 현재는 이 정기총회 부분이 의무화가 되어 있지 않아서 정기총회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 해당 부분에 대해서 건너뛰고 하는 경우들도 많은데, 뭐 재개발이나 재건축 같은 도시정비법 같은 경우는 예산으로 정한 사항에 이제 조합원에게 부담이 될 계약에 대해서 체결을 하고 자금 집행을 했을 경우에 형사처벌이 되는 규정이 있는데, 해당 규정이 주택법상에는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으로 정한 사항을 한다면 예산은 매년 1년 예산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정기총회를 열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인데, 이 예산에 정한 사항 외에 집행했을 경우에 형사처벌하는 규정 자체를 주택법에도 넣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업무대행사 등록제 관리 강화 부분인데, 업무대행사 등록제를 도입한다라는 것인데, 사실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실효성이 있을지에 대해서는 조금 의문은 있습니다. 다만 뭐 아예 안 하는 것보다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뭐 업무대행사 평가 제도 도입 이런 것들인데, 대부분 업무대행사 같은 경우도 일회성으로 만드는 경우들이 많아서 이게 의미가 있을까? 그리고 업무대행사가 사업을 주도하고 사실상 시작을 업무대행사에서 한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이 평가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잠깐 드는 부분은 있습니다. 그리고 업무 범위 책임 소재를 명확화한다라고 하는데, 책임 소재를 명확화한다고 하더라도 업무 대행비를 받아서 대부분 써버리는 경우들도 많고, 아니면 다른 데로 돌려버리는 경우들도 많기 때문에 이 업무 대행비 관련해 가지고 집행 시기를 좀 강제적으로 조율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지자체 감독 권한을 확대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 감독 권한을 강화한다 하더라도 어떤 부분을 강화할지 뭐 개인적으로 조금 의문은 있습니다. 토지 확보 기준을 현실화하거나 검증 강화하는데, 투자 확보 기준을 현실화한다라고 하면 이제 결국에는 낮춰준다라는 건데, 어떻게 낮춰줄지 이 부분 같은 경우는 만약 실제로 토지 확보 기준이 변경된다고 하면 꽤 이제 영향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뭐 정책 단계에서는 단기로는 뭐 표준계약서나 정보공개 지침, 허위가장 광고 규제 강화 부분이 있다고, 중기로서는 업무대행사 등록제,
공사비 검증 체계 구축, 정보 공개 플랫폼이 있으나 보입니다. 요 중기상에 있는 요 부분은 개인적으로는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단기로는 종합 지원 체계 마련하고 제도 전면 개편 평가 및 제도 고도화를 한다라는 건데 뭐 좀 약간 뭐 원론적인 이야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결론적으로 본다면 지역주택조합 같은 경우는 높은 위험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원소에게 권하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알고 있다라고 하면 가입을 안 했을 것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점을 모르고 가입한 조합원들이 이미 있습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왜 가입했냐?"라고 이야기하기보다는 "어쩔 수 없이 가입했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하면 이 조합을 살려 가지고 사업을 마무리를 지을 수 있을지 뭐 만족할 만한 거는 아니지만 그래도 피해를 더 키우지 않고 마무리할 수 있느냐 그게 중요한 현재 단계가 아닐까 보입니다. 사업 정체 부분에 있어서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약간 통계에 착시가 있는 거는 아닐까라는 생각이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은 좀 한번 살펴볼 부분이지 않을까 싶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문제는 지금 상당히 많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뭐 어느 정도 공감대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구조적 문제, 애초에 지역주택조합이라는 구조 자체에서 파생된 문제가 많기 때문에 이런 구조를 애초에 제대로 없애지 않는 이상에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가 쉽지 않은 부분들도 존재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은 어쩔 수 없이 문제로 안고 갈 수밖에 없다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이 리포트 상에 제안하고 있는 부분은 이제 공사비 문제 해소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사업 투명성, 업무 대행사, 정보 공개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토지 확보 관련해서 토지 확보 요건을 강화한다라는 건데 토지 확보 요건을 강화한다라는 측면에 있어서는 애초에 이제 모집 단계에서는 강화를 하고 이제 승인 단계에서는 이제 완화를 하는 뭐 이런 형태를 해야지 지역주택도 의미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조합원 탈퇴 해지 시에 환급 절차 및 기간을 명확하게 하고 있고 그리고 공제 금액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더 명확하게 해주는 게 어떨까라는 부분이고 그리고 이미 탈퇴를 지금 현재는 이미 탈퇴가 가능하지만 규약에 따라서 하도록 해 있어서 현실에서는 불가능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애초에 이미 탈퇴를 가능하도록 하고 있으며 하면서 규약 자체에서 뭐 공제 금액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정할 수 있다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뭐 좀 제한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보입니다. 결론으로 지역주택조합 사업 건전한 발전과 조합원 보호를 위해 공사비, 사업부 운영, 토지 확보 등 주요 이슈별 종합제도 개선이 시급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라고 하면서 설명을 마무리하도록 여기까지입니다.